부산의 역사와 사건을 샅샅이 턴다. 사심 가득한 특별한 모임 사사클럽 클럽장 한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사사클럽을 찾아주신 손님이 계십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이철규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그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철규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설립된 그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연구기관입니다. 자, 그럼 사사클럽 오늘의 비밀 회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여행 날짜를 공개해 주세요. 1993년 3월 28일. 지금 30년이 좀 넘은 33년 전 얘기인데요. 이때가 제가 이제 고1 고등학교 입학 고1. 고등학교 1학년 딱 있었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학년. 5학년. 네.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저 안 태어났다니까요, 진짜. 그때 박사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뭐 학기 초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셔 계셨다. 네, 3월 28일이면 부산에서는 벚꽃 시즌이에요. 저희 집 앞에도 벚꽃이 쭉 피거든요. 예, 딱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였을 텐데 과연 이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주제에 대한 힌트예요. 제가 이거 한 장씩 나눠드릴게요. 야. 이 박사님이죠. 감사합니다. 네. 승차권이네? 와, 이거 오랜만에 본다. 야. 무궁화호. 오, 와, 이게 청도에서 구포로 가는. 그러네. 무궁화호. 그 당시 승차권을 이렇게 지어내 놓은 것 같아. 5호차 좌석 26번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 청도에서 구포로 여행 간, 수학여행 가는 뭐 그런 열차 티켓인가요? 자, 1993년 3월 28일 행복했던 휴일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꾼 이 구포행 열차 티켓. 오늘은 이 티켓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1993년 3월 28일, 3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이었어요. 이때 김석환 씨는 퇴근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려요. 주말이긴 한데 하필 그 주에 당직이어가지고 출근을 한 거죠. 그 공공기관에 일하셨나? 근무처가 어디시길래? 바로 부산 MBC 보도국. 그렇지. 저희 방송국도 당직 근무 다 해요. 뭐 저희도 있고 뭐 기자들은 그러니까 단 하루도 보도국은 비우질 않아야 돼요. 거기서. 맞아요. 자, 김석환 씨가 당시 10년 차 되는 중견 기자였거든요. 자, 그렇게 김석환 씨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이제 퇴근 시간에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방송국으로 급박한 제보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김석환 씨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버려요. 그때가 일요일이었죠. 그래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을 앞두고 있었는데 부랴부랴 이제 현장으로 출동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보 전화는 다급했는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라고 이제 신빙성은 좀 확신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사건이 크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경찰차하고 소방차들이 이제 현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저희도 취재 차량을 타고 비상등을 켜면서 그 뒤를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량들이 모이는 걸 보고 이게 사고가 크구나라고 이제 비로소 짐작을 하고 현장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급해진 곳은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산 중부소방서 119 구조대. 오후 5시 32분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성실 호출, 구포역 긴급 출동 지시, 코드레드. 반복한다. 코드레드. 야, 이거 지금 구포에서 큰일 생겼구나. 당시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이홍렬 부대장을 비롯한 구조대원들은 즉각 출동 준비에 나섭니다. 출동 지령을 받고 구조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도 무전으로 계속 상황을 전달을 받아요. 그만큼 뭔가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조대원들을 비롯해서 방송사, 신문사, 기자들 1993년 3월 28일 저녁 구포역으로 향합니다. 자, 구포역에 도착해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지금 철로 아예 벗어나서 와, 이게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던 무궁화 열차가 지중화 공사를 하던 공사 현장으로 꽂혀서 많은 사상자를 낸 북구 덕천동 사고 현장입니다. 아, 지금 이야기 듣기에는 광합선 선로를 지하철 밑으로 하고 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차가 가다가 내려앉았는 겁니다, 이게. 일부 가족들은 숨진 사람들의 유리품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는 울음을 터뜨리는 등 비통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비도 좀 왔고 좀 어두웠어요. 차량 속에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걸 알고 무전으로 연락받으면서 어디로 진입해서 어느 지점으로 들어가라 지시를 받고 들어갔을 때는 그 상황은 아비규환이죠. 또 지옥에 온 그런 기분이고 제가 출동을 많이 했지만은 너무 처참하게 보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뒤엉키고 거기도 많은 짐까지 엉켜서 구조하기에는 정말 힘든 일이었고 우선 생존자부터 구조를 해야 되는데 생존자와 사체가 엉키기 때문에 그 분리하기도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생각이었죠.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큰 그 진흙 구덩이 속에 이 객차들이 거기 빠져 있었단 말이죠. 뒤틀린 채. 기관차가 굴러 떨어지면서 그 뒤에 이제 객차들이 이제 연결돼 있던 객차들이 그 위를 덮치고 또 연결 장치들이 끊어지면서 일부는 튕겨 나가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꽈배기처럼 이제 객차들이 이제 뒤엉켜 있었는데 문도 열리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나 이제 구급대원들이 접근해서 객차 문을 이제 절단을 하고 일일이 그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구해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죠.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났었네요. 사실 서울에서는 이 제가 그 당시 고등학교 때 뉴스가 그냥 그때 구포역 열차 사건은 그냥 탈선 사고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이렇게 큰 열차 사고인지 몰랐어요. 오늘 이야기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죠. 부산에서 이런 대형 참사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이 화면으로 보기만 해도 사고의 규모가 지금 봐도 되게 엄청난 사건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 더 큰 사고였을 것 같은데 이 사고가 어느 정도 규모의 사고였나요? 가장 흔히 알고 계시는 게 아마 1977년 발생한 이리역 열차 폭발 사고가 있는데요. 근데 그 사고로 당시에 그 59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비교는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보신 구포 열차 그 참사의 경우에 그보다 많은 78분이 사망하셨고 부상자가 198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가 엄청난 사고였네요. 네. 여하튼 뭐 우리나라 철도 역사상 사망자 수로만 보면 가장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있었다는 게.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그랬어요. 제가 차로가 위험하니까 기차 타고 가라고. 그렇지. 옛날에는 기차선은 없으니까. 기차가 제일 그렇지. 안전했었던 거거든.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철도는 되게 안전하다고 느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거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나 혹은 잊고 계셨던 부산에서의 대형 참사. 이날 열차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시간을 사고 발생 5시간 전인 낮 12시 30분으로 돌려볼게요. 자, 장소는 대구의 한 결혼식장. 당시 구포시장 안에서 이불 가게를 하고 있던 41살 박진환 씨는 오랜만에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대구로 향했어요. 대구에서 친척 조카의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뭐 아내한테 가게도 부탁하고 자유다 오랜만에. 가서 먼 친척도 만나고 술도 한 잔, 두 잔 기울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집 가는 열차를 안 끊었거든요. 아. 주말이고 주말 오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서둘러서 동대구역으로 갑니다. 근데 매표소에 가서 보니까 야, 이미 티켓 발권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예요. 한참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드디어 박진환 씨의 차례가 됐어요. 근데 저 어머니 곧 도착할 열차 좌석표는 매진이에요. 입석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라도 하시겠어요? 고민을 합니다. 그냥 다음 거 타서 앉아서 갈까? 아, 난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난 이럴 땐 다음 열차 타야 될 것 같은데. 박진환 씨는 잠깐의 망설임 끝에 곧 도착할 열차의 입석표를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는 공중전화에 가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죠. 나 티켓 끊었고 이제 곧 열차 탈 테니까 몇 시쯤에는 집에 도착할 것 같아. 자, 곧이어 진원 씨가 기다리던 무궁화호 117 열차가 플랫폼 안으로 들어왔어요. 진원 씨가 5호차에 탑승을 합니다. 피로감에 졸음이 스르르 아, 밀려와요. 오지. 아, 그럼. 졸려. 술도 한잔 하셨으니까. 나 일단 입석이야. 그때 빈자리.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 입석으로 올 때 자리가 비잖아요. 뛰어가지. 냉큼가. 아, 무조건 가지. 왜냐면 그 자기 호차 입석이 있거든. 거기에 자리 보인다? 무조건 뛰어가지. 그 메뚜기라고 하잖아요. 아, 메뚜기지. 여기 갔다가 오면은 또 피해서 가고. 그리고 빈자리. 이제 승무원이 지나갈 때 눈 안 맞추려고 하지. 왜냐면 혹시 입석 아니 이게 나오니까. 당당해야 되니까. 당당해야 당당해야 눈 안 맞추고 앞에 안 보고 있지. 박진환 씨 역시 빈자리를 보고 클럽장님처럼 냉큼 가서 앉았어요. 당연하지. 바로 잠이 든 거예요. 그렇지. 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누가 이렇게 깨웁니다. 누가 깨워요. 탁 쳐다봤더니 낯선 여자 3분이 자리 주인이다. 진환 씨를 막 깨우고 있었던 거야. 저기 아저씨 여기 저희 자리인데 좀 비켜주세요. 구포역까지만 가면 되는데 막 조금만 더 앉아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에? 그러니까 우리 진환 씨도 사실 잠깐만요. 조금 황당하긴 해요. 아니, 내 자리 아니잖아.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저 한상진 씨 팬입니다만 좀 제 자리라서 이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상이거든. 네네. 이게 정상이거든. 이거지. 보통 근데 이제 고민하던 진환 씨는 방송이 흘러나와요. 이 방송을 듣고 자리에서 이윽고 일어납니다. 잠시 후 물금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가면 이제 구포역이야. 굳이 이제 앉아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쉬운 소리 자기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는 5호차에 탑승을 했잖아요. 그렇지. 진환 씨가 옆 칸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후 5시 28분. 자,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구포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목적지인 구포역 플랫폼이 700m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진환 씨도 이제 내릴 채비를 했죠. 자, 바로 그 순간. 그럼 뭐야? 지진이야? 5시 29분. 목적지인 구포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채 엄청난 괴음과 함께 열차가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제가 한 5시 몇 분인가 갑자기 이렇게 졸았어, 제가. 졸았는데 무슨 사고가 났다 이래갖고. 그러니까 돌아오실 시간이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그 열차에 타신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을 했거든, 제가. 집에 TV 보고 있는데 이 자막이 뜨더라고요. 옛날에 TV 보고 자막이 딱 하잖아요. 구포열차 사고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저한테. 집에 있는데 아버지 올 시간 있는데 아직 안 오네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이렇게 연락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저렇게 이제 사고 어떤 속보가 나오고 이러면 집에서 기다린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거든. 박진환 씨가 빨리 갈게 하고 그 아내분께 전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간다고 했는데 안 오면 그렇지. 더 공중전화로 그러니까. 하셨으니까. 미치는 거야. 뭐 그때 스마트폰이 어디 있어. 자, 이 열차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생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혈흔이 여기저기 낭자하고 열차 안에는 부상자, 사망자, 열차 안에 있는 짐들 모든 게 한 대 뒤엉켜서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 생존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어요. 펑 소리가 난 후에
열차가 몇 차례 막 튀어 오르더니 그대로 땅으로 처박혔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진이 난 상황과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 당시 기관차가 앞부분부터 3분의 2가량이 땅속으로 처박혔고 객차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대체 왜 이런 사고가 이렇게 일어난 건가요? 자, 잘 달리던 열차가 곤두박질 친 그때 그 상황을 저희 사사클럽이 한번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1994년 3월 28일 오후 12시 45분 서울역에서 이 열차가 출발합니다. 대구를 지나 오후 5시 23분 물금역에 도착을 했죠. 손님을 내리고 다시 출발합니다. 구포역을 향해서 시속 85km로 구포를 향해 달려갑니다. 자, 이때 기관사 눈앞에 뭔가가 보입니다. 100m 거리 정도? 철로가 꺼진 듯한 모습이 기관사 눈에 포착이 됐어요. 기관사 깜짝 놀랐겠죠? 이거 완전 놀라지. 비상제동을 걸어요. 끼익 하고 걸어요. 하지만 제동거리가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네, 제동거리가 짧네 지금. 100m를 4초면 가는 속도예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못 멈춰. 제동을 해도. 기관사는 사실 알았을 거예요. 꽝! 꽝! 구포역을 눈앞에 두고 꺼진 땅속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열차는 이렇게 폐선이 됐고요. 그 열차가 이렇게 걸려 있는 모습 보니까 와, 난 그때 상황이 대충 그려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와, 너무 말도 안 되는, 지금 눈앞에 보면서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자, 목지연 씨, 네. 이 열차 이 한 량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엄청 크고 무거우니까 한 양에 한 5톤? 5톤. 5톤. 30톤이에요. 하나에 30톤. 아, 30톤이나 돼요 한 양이? 땅 쪽으로 꺼져 있는 이 앞에 기관차 발전차 있죠. 예. 이 기관차는 135톤입니다. 동력 장치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렇지, 앞쪽에 우리는. 그리고 한 양에 30톤. 자, 이 전체 열차 무게는 300톤이 넘습니다. 와. 300톤이면 아주 큰 대형 보잉 비행기 무게, 그 정도 좀 되죠. 그 300톤이 85km로 달리다가 꺼졌으니까 충격이 어떻겠어요. 와. 아까 우리 화면에 VCR에서 봤던 대로 이 철덩어리가 정말 종이장처럼 구겨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무너진 구덩이의 깊이가 엄청났어요. 그 소방 채용 자료에 따르면 네. 그 낮게는 4m, 뭐 깊게는 한 5m 이상 큰 구덩이가 생겼는데요. 5m면 냉장고를 한 2개 반 정도 쌓아둔 정도? 그렇지, 냉장고가 그렇지. 시내버스 위에 사람이 한 사람 정도 더 올라가 있는 그런 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 2개 층 높이 이상이지 않나요? 2.5m가 한 집이 2.5m니까 5m면 두 개 층 두 개 높이. 층. 야, 이 정도 규모면 열차가 이렇게까지 들었으니까 와, 그럼 너무 많은 분들이 다치거나 사망을 하셨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탈선해서 구덩이에 빠진 객차가 5호차랑 6호차였죠. 박진환 씨가 아까 몇 호차에 탔다고 했죠? 5차. 네, 5호차.
세 명의 여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던 박진환 씨. 그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구포 열차 사고 78명 신체를 희직거리며 겨우겨우 살아남은 박진환입니다. 와, 다행이다. 살아계셨다. 그 자다가 하니까 여자 세 분이 와 나를 깨워가지고 자기 자리라고 빗겨라 걔가. 그때는 난 뒷칸에 가버렸지. 뒷칸에 가가지고 꽝소리 나면서 정신이 없었지. 앞에 땅이 꺼져보니까 지진인 줄 알았지. 그럼 사고가 그렇게 크게 날 줄 누가 알겠노. 자갈로 올라오는데 나도 땡기고 니도 땡기고 다 서로 올라가려고 땡기니까 어찌 못 나왔지. 못 올라왔지. 살아야지. 운전 살고 봐야 되잖아. 물에 빠지면 서로 잡듯이 급하지. 그 다음에 구조한 사람들이 구조해가 올라왔지. 그래가 많이 올라왔지. 친구분이 오셔갖고 이제 그 여자에 탔어라 그래. 다쳐갖고 병원에 가셨다 하길래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뭐. 엄청 놀랬지. 늦게 오셨어요, 아버지가. 쩔뚝거리면서 오셨어요. 병원 갔다 오셨다. 그때 이제 알았지. 보자마자 막 난리 났죠. 울고 불고. 예. 그때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 당시 저는. 정말 그 구덩이 안에서 살아야 된다, 살고 봐야 된다 이 생각 하나로 몇 미터나 되는 거를 이를 악물고 올라온 박진환 씨. 겨우 나와서 내려다보니까 아까 그 여성분들이 앉았던 5호차가 형태도 알아볼 수 없게끔 찌그러져 있었어요. 야, 아유. 이렇게 박진환 씨처럼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분들도 계셨지만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자, 28살이라는 꽃다운 나이, 주말에 엄마 아빠를 뵈러 고향에 다녀오다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 학원 강사가 있었고요. 또 부모님과 함께 군대 간 남동생 면회를 다녀오는 길에 자신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평생 의족을 하면서 살고 그 사고로 부모님을 한날 한시에 잃게 된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김해 공병학교 초임 장교를 비롯한 교육생 7명은 주말 외출을 나갔다가 영영 복귀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게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은 이유가 사실 열차라는 게 대부분 어떠한 기분 좋은 일을 갔다가 오는 타는 경우가 많아요. 행사라든지 맞아요. 휴가라든지 여행. 그러니까 열차 사고에 이 사상자가 났을 때는 그 사연들이 지금 우리가 들을수록 보면 휴가 나갔다 오신 분, 가족 행사.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안 좋아. 왜냐면 좋은 일 때문에 열차를 타신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다는 지금. 자, 93년 3월 28일 따뜻한 봄날의 나들이를 즐기고 집으로 돌아오던 78명이 참변을 당해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망자 78명, 부상자 198명의 인명피해를 남겼죠. 특히 일가족이 모두 참변을 당하거나 아직 꿈도 채 펼쳐보지 못한 어린이들의 시신이 많았어요. 그 외부로 수색을 해봐라. 그러니까 대원들이 전부 거리 한 50m까지 전부 수색했습니다. 근데 내가 좀 높은 무덤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내가 마네킹 아니 인형 같이 보여서 저기 뭐지? 그래도 가보자 이래가 올라와서 팔을 잡았는데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는데 들어보니까 애기더라고요. 그래서 트라우마도 좀 남아 있고 좀 뜨끔뜨끔한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휴일날이니까 가족들이 나들이 다녀오는 경우들이 많았죠. 김영호 씨 일가족 5명은 대구에 있는 모 사찰에 불공을 들이고 오다 한꺼번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작은 삼촌, 치구, 이제 사형제 중에서 이제 하는 게 삼촌하고 삼촌 수고 하거든. 둘째 아니야, 그 둘째 처자.
어떻게 보면 어린 학생들도 있고 가족들이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뭐 어느 한 분 소중하지 않으신 분들이 없으신데 너무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우리가 가장 철도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저도 의문이에요. 아니 왜 선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구포역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지중선 케이블 매설 공사로 인한 발파 작업 때문이었어요. 화약을 이용한 발파 작업이 그 구포역 선로 있잖아요. 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전력이 삼성종합건설에 발주를 했고요. 당시 금액으로 약 2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초대형 공사였습니다. 엄청 큰 근데 공사였구나. 공사 자체가 뭐 특별하거나 특이한 그렇죠? 일반적인 공사긴 했어요. 아니 역 근처에서 거긴 지금 아마 그 당시도 구포역 근처에도 아마 집들이 있었을 거고 상가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발파 작업을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게? 당연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철도청이나 시청 관계기관에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철도법 상으로도 그 철도 경계선에서 30m 이내의 그 지역에서는 이런 뭐 건축이라든지 뭐 공작물 설치라든지 이런 걸 엄격하고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지. 맞아. 그래야지 당연히. 네. 근데 문제는 이 발파 작업이 계속 되면서 그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집안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톤수의 그 기차가 매일 그 자리를 오고 갔잖아요. 그 당시에 철도청이라든지 부산시 모두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아무도 모를 수가 있나?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모를 수가 있나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드러난 참사의 진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선로의 지장을 작업에는 반드시 철도 당국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번에 분명히 협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공 책임을 맡은 삼성종합건설 측도 사고 바로 전날 지하수가 넘쳐 흘러 선로 지반이 약화될 수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철도 당국에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드러난 지반의 모습입니다. 모래가 대부분입니다. 사고 현장은 낙동강변이어서 지반이 연약한 모래 성분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바로 옆에서 발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철길은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값싼 공법인 NATM이라는 나텀이라는 공법을 선택했다. 그 당시로는 그게 주류였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물이 빠지는 것을 간과한 거죠. 시험을 통해서 물이 쉽게 빠져나가면 땅 속에다가 그런 그라우팅이라든가 이렇게 그 접착제 성분, 시멘트 성분을 주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당시로도 그런 공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수성이 제법 높다는 걸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안 썼느냐? 안반속으로 들어가니까 괜찮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괜찮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두 번째는 그 주입하는 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청업체들이 엄청난 돈을 자기 돈으로 하겠습니까? 못하죠. 설계는 누수까지는 책임을 안 지거든요.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 사실 지금 우리 이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복잡하게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집안 상태를 미리 확인했다든가 지금 아까 철도청 분이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랬으면 철도청에다가 먼저 얘기를 했더라면 열차 운행을 서행을 한다든지 맞아요. 좀 열차를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사소하게
보고 누군가가 보고 한 번만 했어도 이런 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일어나는 사고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아파트 건설 사고나 이런 거 보면은 다 결국은 좀 더 싼 거. 그치? 약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리고 거기서 사고가 나잖아요. 이때도 안전한 작업 방식이 있긴 했는데 그걸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시간과 비용이 계속 드니까 거의 뭐 2배에서 3배 정도 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돈이 덜 드는 방식을 택한 거죠. 그게 안전 불감증이에요. 아, 이게 어렵나? 그렇죠. 근데 뭐 지금은 뭐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이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그 안전불감증이라는 인식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아, 그렇지. 그 당시만 해도 단어도 안 썼을 것 같아요. 안전불감증이란 말이 없었어. 내가 기억하기에. 네네. 맞아. 명백하게 안전을 무시한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당시는 이런 안전보다는 효율이 앞섰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이제 8, 90년대에 성장과 속도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개발 중심의 이제 정책이었기 때문에 빨리 짓고 빨리 완공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가 사실은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때 그 시대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있는데 이런 화약류 이용한 발파 작업을 할 때는 관련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대요. 그렇겠지? 아무래도 당연히. 화약류 관련 당연하죠. 화약류 관련. 근데 이 당연한 일인데 화약류 관리 인허가 자격이 없는 작업자들도 그걸 하게 한 거예요. 공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이 계속 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 고질병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손 비는 사람 야, 다 와서 해 그냥. 아무나 그 작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사고 발생 이후에요. 나왔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관계 기관들이 내 잘못 아니야. 다 회피를 하기 시작해요. 우선 철도 당국은 우리는 모르는 공사였어요. 시공사는 처음에 사업 승인만 받으면 끝인 줄 알았죠. 부산시는 처음 사업 승인을 철도 당국이랑 했으니까 뭐 협의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들 내일 아니에요. 선을 긋습니다. 아, 나는 이런 게 너무 화가 나는 게 어떤 기관의 장이라든지 우리가 리더를 시킬 때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해서 장이 있는 거예요. 맞아. 근데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는 건 그럼 그 자리에 왜 가 있어? 아무나 하면 되지. 의뢰하는 건데. 그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예요. 공사를 시행한 삼성종합건설을 비롯한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등 철도 전복 혐의로 대거 구속 기소가 돼요. 당연하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구속이 된 상황이 됐으니까 재판 결과도 판결은 제대로 받았겠죠. 건설부는 오늘 부산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와 관련해 시공회사인 삼성종합건설에 대해 6개월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종합건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자체 공사와 해외 건설을 제외하고 국내 건설공사의 신규 수주가 일체 불가능하게 돼서 1조 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늘 구포열차 전복 사고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삼성종합건설 등 1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열차 전복 사고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돈하고 피해자들의 생명을 맞바꿀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영업정지 기업 입장에서 큰 거지만 사람이 지금 78명이란 분이 사망하신 사건이잖아요. 물론 처벌이 만사는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처벌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1조가 아니라 1000조를 준다고 해도 그 78명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 삼성종합건설은 결국 경영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삼성물산으로 흡수가 돼서 사라집니다. 근데 나는 지금 사실은 뭐 제가 그때 이제 서울에서 학생이었으니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이렇게 대형 참사인데 엄청나게 큰 참사인데 어떻게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이게? 이게 사사클럽에서 이번에 취재를 하고 발품을 팔아보니까 알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고 원인이 너무나 명확한 인재였잖아요. 그러면 이 사고에 대한 백서를 당연히 발간을 해서 보통. 그렇지, 보통.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다 기록을 해놔야 되잖아요. 어느 곳에도 정상적인 재난백서 남아있지 않아요.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네. 아니 왜? 아니 이것도 이상하네.
지문도 20년 보관인데 30년 다 파쇄가 맞는데 연구기록 기록 보존문서도 30년이거든요. 30년 지나면 원래는 해모 파쇄되고 오는 게 맞습니다. 93년이면은 그 철도청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05년도에 공사가 되면서 그때부터 어떤 문서 이런 그런 기준이 다 생겼거든요. 전산화 이전 자료여가지고 공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이거 너무 그러니까 뭐 매뉴얼대로 답변을 했겠지만 이건 일반적인 그 수발신 문서를 얘기한 거예요. 이 사고를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재난 매뉴얼이 생겨야 되는 건데 이걸 파쇄해 버리면 우리가 그 재난 방지를 어떻게 하나? 자, 우리 사사클럽에서 구포역 열차 참사 관련 문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봤는데요. 법무부, 국가기록원, 경찰서,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해서 부산시 북구청 그 어느 곳에도 백서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조금씩 그거를 뭐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보고서 형식의 형식적인 일부 자료만 있는 거였어요. 아니, 이 정도의 대형 참사라면 당연히 재난 백서 만들어서 사건에 대한 기록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사님? 안타깝게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철도 사고, 지금은 이제 사회 재난이라고 하는데 이제 당시에는 인적 재난이라고 했죠. 이런 인적 재난은 그 정부의 재난 관리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뭐 법률조차 없었고요. 이때까지는 뭐 우리나라 인재와 관련된 그런 뭐 법령이라든지 훈령이나 또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 아시는 뭐 태풍, 지진, 홍수 같은 자연재해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법도 없었으니까 뭐 사고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나 그다음에 사후 평가를 해서 뭐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가 이런 이제 제도들이 좀 없었고요. 당연히 이제 백서도 남지 않은 거죠. 네. 이게 사람이 기억은 언제나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는 일은 본디 기록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아, 맞아요. 네. 왜냐면 기록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억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게 기본이고 시작이에요. 그럼요. 네. 근데 이렇게 참사를 기억하는 기억도 다 미비하지만 더 심각한 건요. 참사에서 희생당한 분들을 기리는 위령비조차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이건 또 새롭게 진짜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자, 1993년 부산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구포역 열차 참사.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1993년 4월 20일 사고 발생 한 달여가 이제 채 되지 않았죠. 국무총리 훈령 제275호 사고로 인한 재해 수습에 관한 훈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94년도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성수대교 붕괴, 95년도에 그 삼평백화점 붕괴 참사가 이제 발생했는데요. 두 참사 모두 이제 이 국무총리 훈령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제 흔히들 이제 알고 계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구포 열차 참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를 전환하는 그런 단초가 된 셈이죠.
그러네. 우리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자분들한테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국가, 관계기관, 그리고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 대신 그날의 참사를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사의 가족을 뺏긴 유가족, 생존자, 그리고 현장을 목격한 구조대원들입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마음도 좀 씁쓸하네요. 그때 생각하니까 그때가 왜 그랬는지,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가슴이 웅크랍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었지만은 그때 상황으로는 정말 피바다고 볼 수 없고 상처를 많이 입고 지금은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잘 돼 있네요. 그런 대형 사고가 절대로 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78명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같이 안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살았다고 다행으로 살았다고 그래 1년에 한 번씩 지내줬는데 하늘에 가가지고 어야든지 열심히 살아주겠습니다. 그것뿐인데. 미안치 같이 죽을 긴데 내가 혼자 살았다 싶어가지고 항상 미안치. 그런 마음으로 드셨죠?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역사 사고 나는 쪽으로 보고 사람을 해주는 거지. 날짜도 아이 잡고 그래 하는 거지. 딴 건 없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큰 사회적 참사를 기억하는 건 우리 개인의 몫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 전체 그리고 한 국가가 함께 해야 되는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해야 이런 참사들이 반복되지 않는 그렇지 않을까? 뭐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억과 함께 반드시 그 안전을 지키는 것이 동반되어야 되겠죠. 그 안전에 대한 비용이 낭비가 아니라 네, 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뭐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그런 그 투자라는 그런 개념이 좀 뿌리 내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사 클럽을 통해서 우리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1993년 3월 28일 구포역 열차 참사. 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 부산을 만난다 사사클럽. 다음 주에도 클럽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구포역 이 사건은 나는 살다가 보면
없는 사람 보이면 밥도 한 그릇 사줘야 되고 쌀이 없겠다 이런 사람은 한 풀을 사주고 그랬지. 좀 자다가도 잠꼬대를 한다든가 갑자기 일어선다든가 깜짝 놀란다든가 이럴 때 내 몸이 이상하나 꿈을 잘못 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트라우마라 그러더라고요.